서유라, 당신이 왜 여기에? 이혼 후 17년 제약사 대표 강도윤은 구청 시찰 중 노숙자 쉼터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낡은 청남색 점퍼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빈 그릇을 응시하는 여자. 손톱 밑엔 때가 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한때 명품만 걸치던 그 여자. 600평 대저택의 안주인이었던 그녀. 바로 자신의 전처 이서율이었습니다. 서유라, 나야. 하지만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누구세요? 치매 3년 차. 1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율이 손톱 밑대를 긁으며 중얼거린 한마디. 담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딸의 이름이었죠. 우연히 발견한 창고 속 편지. 그날 그 아이는 내보내선 안 됐어요. 딸의 휴대폰을 복구하자 소름 끼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검은 차가 계속 따라와. 합의금 2억 원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추적한 돈의 흐름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노숙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숙자가 된 전처를 만난 한 남자가 10년 만에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과 피로 얼룩진 배신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은 모두 한 폭의 풍경입니다.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부산구청 행정동 로비입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리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죠. 제약사 대표 강도윤은 정장 차림으로 명함을 나눠주며 형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시설 협약식?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일정 중 하나였어요. 구청 복지과 문익수가 다가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약간 헐렁한 정장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특유의 어정쩡한 말투로 운을 뗍니다. 대표님, 현장 방문 가보실래요? 비 오는데 우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봅니다. 오후 일정이 빡빡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익수가 우산을 펼치며 앞장섭니다.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비를 피하며 그를 따라갑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2층짜리 노후 건물 앞에 섰죠. 간판엔 희망 쉼터라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녹슨 계단 손잡이.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현관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복도 끝 식당에선 노숙인 10여 명이 급식을 받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식단표. 도윤은 무심히 시선을 돌리다가 한 여인 앞에서 멈춥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낡은 청남색 점퍼를 입은 여자가 빈 그릇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엔 때가 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그녀의 옆모습이 묘하게 눈에 익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초췌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하지만 그 윤곽만큼은 분명했죠.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갑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서유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봅니다.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익수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치매 3년 차세요. 기억이 거의 없으시대요.
도윤의 손이 떨립니다.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익수가 재빨리 주워 올립니다. 대표님,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율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이 여자는 17년 전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혼하고 딸을 잃고 그 뒤론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었어요. 서율이 빈 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복도로 향했죠. 도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갑니다. 익수도 뒤따랐어요. 복도 끝 창문 앞. 서율이 멈춰섭니다. 밖을 봤죠.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그녀 옆에 조용히 섭니다. 서율아, 서율이 천천히 돌아봅니다. 여전히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목이 메었죠.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익수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이. 하지만 도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율의 손을 봤어요. 갈라진 피부, 거친 손톱.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이었죠. 손을 뻗으려다 멈춥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도엔 비상구 표지판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뒤돌아 걷기 시작했죠. 한 걸음, 두 걸음. 현관문을 밀고 나갑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도윤은 핸들을 꽉 쥔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m 너머로 쉼터 건물이 보였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건 10년 전 그날 딸 다미가 웃던 얼굴이었어요. 비가 앞유리를 두드립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죠. 도윤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도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검색창엔 노인요양병원 부산이라는 키워드가 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어요. 책상 위엔 쉼터 담당자에게 받은 서율의 간단한 기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율, 여 40살, 치매 3년차, 보호자 없음. 단 몇 줄의 정보였죠. 도윤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다시 쉼터를 찾았어요. 익수가 문 앞에서 그를 맞습니다. 손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어제 그냥 가시길래 걱정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익수가 한 잔을 건넵니다. 도윤이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감사합니다. 그분,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익수가 복도를 가리켰어요. 6인실이요. 창가 침대 쓰시는데. 대표님, 혹시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도윤은 대답 대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익수가 앞장섰죠. 좁은 복도를 지나 서율의 방 앞에 섭니다. 익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율 씨, 어제 그분 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익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창가 침대에 서율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서율이 고개를 돌립니다. 도윤을 봤죠.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사과 한 봉지를 꺼냅니다. 과도로 깎기 시작했죠.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베일 뻔했어요. 서율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표정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깎은 사과를 작은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서율이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천천히 씹었죠. 도윤이 그 모습을 봤어요. 한때 이 여자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예전엔 웃음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서율이 갑자기 자신의 손톱을 봅니다. 손톱 밑대를 긁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도윤이 귀를 기울였어요. 담이. 도윤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담. 죽은 딸의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그날 이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한 이름. 서율은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서율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았어요. 목구멍이 막혔죠.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듯 했죠. 아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서율의 손을 봤습니다. 닿지 않았죠. 그저 봤어요. 갈라진 피부, 거친 손톱. 한때 피아노를 쳤던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침대엔 할머니 한 분이 자고 계셨죠.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익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도윤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서율은 다시 천장을 봤어요. 내일도 올게요.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온 도윤. 익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가족이세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빚진 사람이죠. 익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현관앞. 익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쉼터는 예산이 빠듯해서요. 약값도 제대로 못 대주는 형편이에요. 도윤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뒷면엔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익수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도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쉼터를 봤죠.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율의 방이었어요. 도윤이 핸들을 꽉 쥡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죠. 10년 동안 그는 뭘 했을까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혼자였어요. 거리를 떠돌고 기억을 잃고 이렇게 쉼터에 있었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죠. 도윤의 눈가가 또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죄는 남는구나.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쉼터에서 본 서율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쉼터를 찾았어요. 아침에 과일을 사고 점심엔 도시락을 싸갔죠. 서율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익수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서율 씨 짐이 창고에 있대요. 쉼터 오기 전에 맡겨둔 거래요. 혹시 찾아보실래요? 도윤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서율의 짐.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죠. 토요일 오전 도윤은 서울의 한 창고 업체를 찾았습니다. 구로구 공단 지역 낡은 건물이었어요. 창고 관리인이 열쇠를 건넸죠. 3층 17번이요. 3년째 보관비 밀리는데 처리할 사람도 없고. 관리인이 투덜거렸습니다. 도윤이 지갑을 꺼냈어요. 밀린 보관비 지금 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낼게요. 관리인의 얼굴이 환해졌죠. 3층 복도는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도윤이 17번 창고 문을 열었죠. 2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도윤이 하나씩 열기 시작했죠. 낡은 옷가지, 그릇, 액자. 평범한 살림살이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젊은 시절의 서율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엔 어린 다미가 서 있었죠. 도윤이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리에 금이 가 있었어요. 구석에 작은 박스가 있었습니다. 투명 테이프가 몇 겹 칭칭 감겨 있었어요. 다른 박스들과 달리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죠. 도윤이 과도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엔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죠. 봉투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꺼내 열었어요. 편지지는 한 장. 글씨는 떨리는 필체였죠. 그날 그 아이는 내보내선 안 됐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굳었어요. 그날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아이, 다미를 말하는 건가요? 내보내선 안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편지엔 서명이 없었습니다. 날짜도 없었어요. 단지 몇 글자의 문장뿐이었죠. 도윤이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수였어요. 도윤이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죠. 익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뭐 찾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없네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익수가 들어와 박스들을 둘러봤어요. 인생 다 여기 있네요. 이 작은 공간에. 익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익수가 한 박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이 나왔어요. 사진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율, 아기를 아는 서율, 유치원 입학식 사진. 도윤이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넘겼죠. 마지막 페이지.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다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님이세요? 익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10년 전에 사고로 떠났어요. 익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앨범을 닫았어요. 다시 박스에 넣었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고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죠. 익수가 뒤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익수를 봤죠. 익수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서율 씨한테요. 익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옮기는 건 어떠세요? 쉼터는 시설이 열악해서요. 약도 제대로 못 쓰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봐 주시겠어요?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익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익수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윤은 차에 올랐어요. 주머니 속 편지를 꺼내 다시 봤죠. 그날 그 아이는 내보내선 안 됐어요.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에 대해 그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입력했어요. 다미의 휴대폰이 창고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2001년 도윤은 서율과 사랑에 빠졌어요. 20대 초반 젊은 두 사람의 사랑은 금세 커졌어요. 피아노 학원 강사였던 그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죠. 도윤이 우연히 학원을 지나다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듣고 들어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도윤이 청혼했어요. 서율은 행복해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돼.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끝까지 설득했죠. 아버지가 중재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허락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회사 일에 집중해라. 아이는 당분간 갖지 마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율과 결혼했어요.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어머니가 서율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에 간섭했어요. 친정 식구들을 무시했죠. 서율은 참았습니다. 도윤을 사랑했으니까요. 6개월 후 서율이 임신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서율은 기뻤죠. 도윤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노했어요. 지금 애가 무슨 필요야? 회사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어머니가 도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혼해라. 그 여자랑은 맞지 않아. 아이도 키울 수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이예요. 도윤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내가 선택해라. 회사냐, 그 여자냐. 둘 다는 안 돼.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회사에서 도윤을 왕따시켰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했죠. 서율에게도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목소리였어요. 아이 낳으면 후회할 거야. 서율은 무서웠습니다. 도윤에게 말했어요. 당신, 저 때문에 힘들죠? 제가 나갈게요. 도윤은 서율을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2001년 서율은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였어요. 얼마 후 서율은 조산으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실려갔어요. 도윤은 알지 못했죠. 연락이 끊겨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도윤은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재혼을 권유받았어요. 도윤의 엄마 미양은 정치권 연대 압박을 받고 손녀의 존재가 정치적 약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당일 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서율이 어디 있는지 미행을 시켰던 거였어요. 그리곤 서율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곤 병원을 유유히 떠났죠. 간호사가 서율에게 전했습니다. 조산으로 한 아이는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도 인큐베이터에서 당분간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율은 오열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응급수술과 심리적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얼마간의 입원 후 서율은 한 아이만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이담이었죠. 2008년 가을, 도윤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당시 도윤은 성공해서 제약사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키우는 중이었죠. 하지만 이혼 후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죠. 서율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았을까? 건강할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죠. 토요일 오후 3시, 도윤은 회사 임원회의 중이었어요. 신약 개발 투자건을 논의하고 있었죠. 서율은 혼자 다미를 키웠습니다. 피아노 레슨으로 생계를 이었죠. 힘들었지만 다미가 있어 행복했어요. 토요일 오후, 다미가 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 얼굴이었죠. 엄마에게서 아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대표라고요.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회사 어디예요? 다미가 물었습니다. 서율이 난처해했어요. 다마, 아빠는 바쁜 분이야. 하지만 다미는 이미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강남에 있었죠.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기로요. 오후 3시 반. 다미가 버스를 탔습니다. 유리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로비로 들어갔죠.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니, 대표님이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지루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화단에 앉았죠. 길 건너편에 검은색 대형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있었어요. 다미를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4시 회의가 끝났어요. 도윤이 경비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도윤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 차가 급발진했죠.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다미가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죠. 다미가 튕겨나갔습니다. 도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었죠. 다미는 죽었습니다. 서율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이 그녀를 안았죠.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최악의 순간에요. 병원 장례식장. 서율은 작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잡았어요. 서율아, 일어나.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비어 있었죠. 내 잘못이에요. 내가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안았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서율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책만 반복했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서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다미와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방 안엔 다미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가방, 인형, 그림책. 서율은 다미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를 안았어요. 다미 냄새가 났죠. 다마,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흘 후 강미양 회장이 서율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서율의 원룸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율이 문을 열었어요. 미양이 들어왔죠. 앉아. 미양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율이 소파에 앉았어요. 미양이 서류 봉투를 꺼냈죠. 합의금 2억이야. 받아.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우리 다미는 돈이.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야. 미양이 끊어 말했습니다. 서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를 혼자 회사에 보냈잖아.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이거. 미양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사진이었어요. 다미가 혼자 버스를 타는 모습이었죠. 경찰에 이거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아동방임죄. 내가 감옥 갈 수도 있어. 서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율은 몰랐어요. 그저 무서웠죠. 받아. 그리고 도윤이한테는 연락하지 마. 도윤이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 거야.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미양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어요. 돌아봤죠. 약 먹어.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서율은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엔 서류와 약 봉투가 놓여 있었죠. 수면제였습니다. 서율이 약을 집어들었어요. 하나를 먹었죠. 그리고 또 하나를. 밤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율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약에 의존했어요. 수면제, 항우울제, 진정제. 돈이 떨어졌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새 바닥났어요. 병원비로 다 나갔죠. 피아노 레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월세를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독촉했어요. 결국 쫓겨났죠. 짐을 창고에 맡겼습니다. 보관료도 곧 못 낼 형편이었어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추웠죠.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율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어요. 약물 중독과 영양실조, 심리적 트라우마가 겹쳤죠. 뇌가 손상됐습니다. 조기 발병 치매였어요. 서율은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신분증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죠. 그저 담이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담아, 담이 어디 갔어?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서율을 발견했어요. 쓰러져 있었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 3년 차예요. 기억은 거의 없고요. 보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원 확인도 안 돼요. 사회복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지자체 쉼터로 보내야겠네요. 서율은 희망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기억상실 노숙인으로 등록됐어요.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그저 서율이라는 이름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서율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창밖을 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잤죠.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담아, 학교 갔니? 허공을 향해 말했어요. 옆 사람들은 슬픈 눈으로 봤죠. 손목엔 부서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반쪽 하트였어요. 어디서 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늘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서율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죄책감을 심어주고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고립시켰죠.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18년 밤, 도윤은 다시 창고에 갔습니다. 서율의 짐 속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죠. 밤 10시 창고는 조용했어요. 도윤이 박스들을 다시 뒤집니다. 차근차근 하나씩요. 낡은 옷, 그릇, 책. 별것 없었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쳤죠. 마지막 박스였습니다. 무거웠어요. 뚜껑을 열었죠. 안엔 노트와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편지 봉투들이었죠. 모두 펼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겉면엔 아빠에게라 적혀 있었어요. 다미의 글씨체였죠.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아빠 얼굴이야. 보여주고 싶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 도윤이 눈을 감았어요.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읽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아빠를 보고 싶다는 내용,
주말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47번째 편지. 마지막이었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아빠, 내일은 꼭 회사 갈게. 이 편지 꼭 전해줄게. 사랑해.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도윤이 주저앉았죠.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미는 그날 회사로 가려던 거였어요. 이 편지를 전하려고요. 그리고 사고를 당했죠. 도윤이 편지를 주워 올렸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번져나갔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박스를 정리했어요. 편지들을 가방에 넣었죠. 창고를 나왔습니다. 차 안.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 기록을 봤죠. 데이터 복구 전문가 오감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세 번째에 받았죠. 여보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약간 가벼운 톤이었어요. 복구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서요. 10년 된 휴대폰인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죠. 10년이요? 와, 그건 진짜 도전이네요. 근데 한번 해볼 만해요. 가능성은 50대 50? 감탄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낼게요. 오, 그럼 100대 0으로 올라가는데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도윤이 메모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통화를 끊었죠. 도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하지만 곧 멈춰섰습니다. 도윤이 핸들에 이마를 댔어요. 고민이 밀려왔죠. 내가 이걸 알아야 할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나? 10년 동안 묻어뒀던 진실이었습니다.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거였죠.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명예는요? 어머니와의 관계는요? 도윤이 백미러를 봤습니다. 창고 건물이 보였어요. 아니야. 알아야 해. 서유를 위해서라도. 도윤이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홍대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패엔 감탄 데이터 연구소라 적혀 있었죠. 도윤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죠. 후드티에 청바지,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 오감탄이었어요. 감탄이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도윤을 봤습니다. 감탄이 희죽 웃었어요. 와, 진짜 VIP 고객이시네요. 들어오세요. 도윤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미의 것이었죠. 감탄이 받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오, 이거 구형인데 상태는 괜찮네요.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아니면 열흘? 감탄이 턱을 극적였어요. 일주일 안에 부탁해요. 급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감탄이 도윤의 표정을 봤어요. 심상치 않았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탄이 영수증을 끊었어요. 도윤이 받아들었죠. 근데 대표님, 감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폰에 중요한 게 있으세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제 인생이 들어있어요. 감탄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도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해.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이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닷새가 흘렀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감탄이었죠. 대표님 됐어요.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지금 갈게요. 도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30분 후 홍대 사무실 도착. 감탄이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사무실 안 모니터 세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감탄이 의자를 권했어요. 도윤이 앉았죠. 뭐가 나왔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탄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폴더가 떴죠. 복구 파일 이담. 감탄이 클릭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왔어요. 사진 23장, 녹음 파일 4개, 문자 메시지 189건. 도윤이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감탄이 녹음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죠.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담이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 담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날씨 좋다. 아빠 회사 가야지. 세 번째 파일. 배경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율이었죠. 담이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네 번째 파일. 감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표님, 이거 들으시면 힘드실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틀어주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담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 검은 차가 계속 따라와. 저 아저씨 왜 자꾸 쳐다봐? 도윤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책상에 파고들었어요. 감탄이 재생을 멈췄죠. 더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감탄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까지예요. 이 녹음 직후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어요. 등을 돌렸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탄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표님, 이거 경찰에 가져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10년 전에도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죠. 감탄이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도윤이 받았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대표님, 혹시 누가 했는지 짐작가세요? 감탄의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머릿속엔 한 사람이 스쳤죠.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낼 거예요. 반드시요.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는 눈이 아니었어요. 감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도윤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탄이 받았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USB를 봤죠.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물건이었어요. 도윤이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은 경찰서를 찾았어요. 형사과였죠. 10년 전 사건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55살쯤 돼 보였어요. 회색 머리에 피곤한 얼굴이었죠. 도윤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제 딸이 사고 당일 녹음한 거예요. 형사가 받았어요. 컴퓨터에 꽂았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을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정말.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그때 수사 기록 있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형사가 파일 폴더를 뒤졌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꺼냈죠. 사고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형사가 펼쳐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이거 이상한데요. 목격자 진술이 하나도 없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형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폐기된 사건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수사하기 어려워요.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미안합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형사를 봤죠. 괜찮아요. 제가 직접 알아낼 테니까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이 USB를 챙겼어요. 경찰서를 나왔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봤어요. 별이 없었죠?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두고 걸었어요. 머릿속엔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였어요. 그녀가 알고 있을 거였죠. 모든 걸요.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죠. 설령 그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진실이라 해도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만나기 전 쉼터를 찾았어요. 서율이 있는 곳이었죠. 익수가 입구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대표님, 요양병원 찾았어요. 다음 주에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익수 씨. 익수가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율의 방으로 갔죠. 방문을 열었어요. 서율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도윤이 들어갔어요. 익수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직접 싼 것이었죠. 밥, 계란말이, 나물.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율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을 봤죠. 여전히 낯선 눈빛이었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서율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 거였죠.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밥 드셔야죠. 도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떠서 서율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서율이 입을 열어 받아 먹었어요. 천천히 한 숟가락씩요. 도윤이 밥을 떠먹였습니다. 서율이 씹었어요. 표정이 없었죠. 도윤이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건넸어요. 서율이 마셨죠. 도윤이 받아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도윤이 휴지로 서율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서율이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서율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서율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매일 와서 밥 챙겨주는데. 그게 빚이에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죠.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서율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창밖으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윤이 서율의 손을 봤죠. 닿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문 밖에서 익수가 지켜봤습니다. 옆엔 감탄이 서 있었어요. 익수가 작게 말했죠. 저 사람,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감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해요. 과학으로도 못 푸는 게 마음이죠. 도윤이 도시락을 정리했어요. 서율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서율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올게요. 왜요? 전 당신 누군지도 몰라요. 서율의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언젠가 기억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서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진짜였어요.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율을 봤어요. 잘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온 도윤. 익수와 감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어요. 익수 씨, 감탄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익수가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같이 밥이나 먹을까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세 사람은 쉼터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 집이었어요. 낡은 테이블에 앉았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소주를 주문했어요. 잔을 채웠죠.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도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익수와 감탄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 여자는 제 전처예요. 17년 전에 헤어졌죠. 익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10년 전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익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감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려고요.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도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익수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탄도 잔을 들었죠. 저도요. 대표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짠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도윤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두 분 다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익수가 웃었죠. 뭐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감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도 백업이 필요한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도윤은 10년 전 사건의 합의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이었어요. 감탄이 도왔죠. 은행 기록을 뒤졌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찾았죠. 감탄의 사무실. 모니터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도윤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2008년 11월 5일. 입금자 명의는 법정 대리 강미양이었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법정 대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율 씨 대신 어머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장도 어머님 거로 찍혀 있고요. 감탄이 설명했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계속 봤어요. 일주일 후 같은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수취인은 정아림 의원 캠프였어요. 정아림, 그 국회의원 말하는 거예요? 익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선거 중이었죠. 어머니가 정치자금으로 쓴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죽고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익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이었어요. 그럼 서율 씨는 한 푼도 못 받은 거네요? 감탄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다 가로챈 거죠.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도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적으로요.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살펴봤어요. 법정 대리인이면 가능해요. 서율 씨가 의식불명 상태였다거나
정신적 충격이 심했다면요. 하지만 서율 씨는 멀쩡했어요. 슬펐지만 정신은 멀쩡했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사귀죠.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요. 10년이 지났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의 옛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60살쯤 된 남자였어요. 은퇴해서 고향에 살고 있었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비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윤이 앉았어요. 그때 일 좀 여쭤보려고요. 10년 전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제 딸, 담이 사고 있잖아요.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랑 사모님이 뭔가 하시던 거 없으세요? 이상한 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서가 잠시 망설였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비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요. 누구요? 잘 모르겠어요. 검은 옷 입은 남자였는데 얼굴은 못 봤어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사모님이 큰 돈을 인출하셨어요. 현금으로요.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도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부에도 안 나와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어요. 비서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대표님, 조심하세요. 사모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감탄의 사무실이었어요. 정리해 볼까요? 감탄이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어머니가 검은색 옷 남자 만남. 사고 당일 검은 차가 담이를 추적. 사고 직후 5천만 원 현금 인출. 일주일 후 합의금 2억 원을 정아림 캠프로 이동. 익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예요. 완전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감탄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직접 물어봐야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익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괜찮아요. 제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어머니 집으로요. 도윤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감탄이 USB를 건넸어요. 이거 들고 가세요. 증거니까요. 도윤이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도윤이 차에 올랐어요. 백미러로 하늘을 봤죠. 별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진실이 드러날 거였죠.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남,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사는 저택이었어요. 3층 양옥, 정원이 딸린 집이었죠.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현관으로 걸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었어요. 도윤을 알아봤죠. 아이고, 도련님. 오랜만이세요. 어머니 계세요? 네, 거실에 계세요. 도윤이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68살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도윤이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죠. 무슨 일이니? 갑자기 찾아오다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죠. 1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계좌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봤어요.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죠. 이게 뭐니? 10년 전 담이 사고 합의금 2억 원이요. 어머니 명의로 받으셨죠? 도윤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들었어요. 마셨죠. 시간을 끌었습니다. 도윤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정치자금 후원 기록이었죠. 정아림 의원 캠프 앞으로요. 날짜는 사고 한 달 후였습니다.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2억 원. 도윤이 서류를 밀어 넣었죠. 담이 죽고 받은 돈. 정치자금으로 쓰셨어요? 어머니가 서류를 봤습니다. 침묵했어요. 도윤이 기다렸죠.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러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도윤이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제 딸입니다. 어머니 손녀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차갑게 봤죠. 손녀, 그 애는 이미 죽었어. 내가 제대로 못 지켰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떨렸죠. 왜 그러셨어요? 왜 담이를? 다 너와 회사를 위한 일이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 회사 합병도 실패하고 주가도 떨어져. 정아림 의원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지.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죽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엔 감정이 없었어요.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정리한 거지. 넌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고 정치권 자녀와 결혼 얘기가 오가는 시점이었어. 일을 망칠 순 없었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어. 도윤이 뒤돌아 걸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죠. 도윤아, 내가 고발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서류엔 내 이름도 있어. 도윤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어요. 문을 닫았죠. 강하게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렀어요. 대문을 나섰죠.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숨을 고르려 했죠.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익수였죠. 대표님, 큰일 났어요. 서율 씨가 사라졌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나가셨는데 지금 못 찾겠어요. 제가 지금 갑니다. 도윤이 시동을 걸었어요. 급히 출발했죠. 차 안에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했을 거였어요. 서율을 없애려고요. 안 돼. 서율을 지켜야 해. 도윤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30분 후 쉼터에 도착했어요. 익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이 뛰어내려 물었습니다. 오전에 누가 찾아왔대요. 남자였는데 서율 씨 데리고 나갔어요. 어떤 남자요? 검은 재킷에 마스크 쓰고 얼굴은 못 봤대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탄이 달려왔어요. 대표님, CCTV 확인했는데요. 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익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 번호 없음이었죠. 그만해.
더 알면 내가 다친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화면이 흔들렸죠. 어머니가 한 거예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익수와 감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율 씨를 없애려는 거예요. 증인이니까요.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감탄 씨, 이 문자 추적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빨리 부탁해요. 서율을 찾아야 해요. 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서율은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도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감탄과 익수가 밤낮으로 문자 추적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6시 도윤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이 잠에서 깼죠.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어요. 여러 명이었죠. 강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증거 조작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손목에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었죠.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지우 장학재단 비자금 조작. 서류에 당신 서명 있습니다. 도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지우 장학재단. 어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위조예요. 법정에서 소명하시죠. 도윤이 끌려나갔습니다. 집 밖엔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강 대표, 비자금 사실입니까? 피해액이 얼마죠? 사과 한마디 해주시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차에 탔죠. 차 안.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한 거였어요. 자신을 막으려고요. 경찰서, 조사실, 도윤이 앉았습니다. 형사가 질문했어요. 지우 장학재단 설립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요. 전 몰랐어요. 서류엔 당신 서명이 있는데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윤이 봤어요. 자신의 서명이 있었죠. 하지만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도윤이 침묵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비자금 23억 원. 당신도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한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유치장으로 갔어요. 좁은 방이었죠.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자유도요.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서율이었어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알 수 없었죠. 오후 면회실 익수가 왔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윤을 봤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익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율 씨는요? 아직 못 찾았어요. 경찰도 손 놓고 있고. 익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가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서율을 없애려고요. 제가 계속 찾아볼게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익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고마워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대표님한테서요. 익수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도윤도 손을 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익수가 일어섰어요. 손을 흔들었죠. 도윤이 흔들어줬습니다. 밤, 유치장, 도윤이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그녀는 괴물이었습니다. 손녀를 죽이고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마저 함정에 빠뜨렸어요. 회사와 돈을 위해서요.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담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담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40살쯤 된 남자였어요. 보석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 결정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대표님, 언론이 난리예요. 회사 주가도 폭락하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네. 진실을 밝힐 때까지요. 도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 도윤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켰죠.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었어요. 감탄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어요? 네. 서율 씨는요? 아직이요. 근데 단서 하나 찾았어요. 도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자 추적했더니 강원도 쪽에서 보낸 거예요.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요?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1~2시간 안에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가방을 챙겼어요. 강원도로 가야 했습니다. 서유를 찾아야 했죠. 감탄의 전화가 왔습니다. 2시간 후였어요. 대표님, 위치 찾았어요. 강원도 홍천, 산속 폐건물이에요. 도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엑셀을 밟았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를 알렸죠. 도윤이 차를 세웠습니다. 앞엔 좁은 산길이 있었어요. 차는 더 들어갈 수 없었죠. 걷기 시작했어요. 감탄이 보낸 위치를 확인하며 갔죠. 20분을 걸었습니다. 숲 사이로 건물이 보였어요. 낡은 창고였죠. 불빛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고 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도윤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돌멩이를 주었어요. 자물쇠를 내리쳤죠. 1번, 2번.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어두웠죠.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안을 비췄어요. 빈 창고였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구석에 의자 하나가 보였죠. 그 위에 서율이 있었습니다. 서율아.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서율을 안았어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서율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정신이 혼미했죠.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초점 없는 눈빛이었죠. 당신, 누구예요?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도윤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서율의 손목에 상처가 있었어요. 피가 배어 나왔죠. 이제 안전해요. 제가 데려갈게요. 서율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부축했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도윤이 119에 전화했죠. 구급차 보내주세요. 위치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서유를 실었죠. 도윤이 따라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서율이 치료를 받았어요. 도윤이 밖에서 기다렸죠. 익수가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찾으셨어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행히 무사해요. 익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도윤이 물었죠. 어떻습니까? 탈수 증상이 심하고 몸에 타박상이 있어요. 하지만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입원이 필요합니까? 이틀 정도는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익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증거를 모아야죠. 어머니를 고발할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순 없어요. 도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아버지가 생전에 관리하던 별장을 찾았어요. 강원도 산속이었죠. 2층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거실 벽난로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아버지만 알던 비밀 공간이었죠. 변호사에게 받은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엔 서류와 낡은 장부가 있었어요. 도윤이 장부를 꺼냈죠. 표지엔 지우 장학재단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설립 날짜는 2008년 11월. 사고 한 달 후였죠. 초기 자금 2억 원. 출처는 익명 기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매년 장학금이 나간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수혜자 명단은 없었습니다. 대신 계좌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중간 페이지, 추가 입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9년 3억, 2010년 5억. 금액이 점점 커졌어요. 마지막 페이지, 2018년 기록. 누적 금액 23억 원. 도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장부 뒤편에 메모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죠. 미양아, 이건 너무 심했어. 손녀까지 이용하다니. 도윤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의 죽음이 돈이 됐습니다.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쓰였고 재단 이름으로 세탁됐죠. 금고를 다시 뒤졌어요. 작은 봉투가 나왔죠. 열었습니다. 안엔 USB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떴죠. 비자금 내역 기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였어요. 수십 개의 계좌,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이 있었죠. 정아림 의원 캠프, 건설사, 제약사 로비 자금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모든 거래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죠. 자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했어요. 도윤이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노트북을 껐어요. 장부와 USB를 가방에 넣었죠. 별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향했죠.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진실은 금고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알았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검찰에 제출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석방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도윤은 검찰청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방엔 USB와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4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죠.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강도윤 씨, 맞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17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예요. 서율 씨가 출산하셨을 때요.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방을 열더니 낡은 봉투를 꺼냈죠.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다닌 흔적이었어요. 이걸 이제야 드리네요. 17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죠. 도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숨이 막혔어요. 그날 아이는 둘이었어요. 편지엔 17년 전 그날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서율이 혼자 병원에 실려왔어요. 이미 도윤과 이혼한 뒤였죠. 조산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일란성 쌍둥이. 두 아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냈죠. 그런데 출산 직후 강미양 회장이 병원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서율을 미행시켰던 거였죠.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에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한 아이를 죽은 것으로 기록하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몰래 입양 보내라고요. 결국 기록상으론 한 명만 살아남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두 아이 모두 살아있었던 거죠. 한 명은 서율이 데려가 다미로 키웠고 한 명은 어딘가로 입양 보내진 거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엔 서명이 남아 있었어요. 강미양, 어머니의 직필이었죠. 도윤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럼 서율 씨가 혼자 출산했을 때 둘 다 살아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명을 빼앗아 간 건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네, 두 아이 모두 건강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위장하고 한 아이를 데려갔어요. 돈을 주고요. 돈을?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여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이었죠. 도윤이 서류를 봤습니다. 17년 전 날짜. 송금인은 어머니였어요. 수취인은 병원장. 금액은 1억 원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송금된 기록이었죠. 도윤이 수취인 란을 봤습니다. 정아림 선거 캠프. 날짜는 병원 송금 이틀 후였어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 정아림.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 사람도 공범이에요. 기록 조작 알면서도 선거 자금 받고 입 다물었죠.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이 덜컥 흔들렸어요. 턱 끝이 파르르 떨렸죠.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자가 고개를 떨구었죠. 죄송해요. 전 겁쟁이였어요. 협박당했어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17년 동안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봤죠.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 검찰에 제출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입양 기록도 찾아냈어요.
여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어요.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다미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살아있는 쌍둥이를 위해서라도요. 여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도윤이 편지를 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종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과 서유를 갈라놓았습니다. 이혼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서율이 혼자 아이를 낳자 한 명을 빼앗아갔죠. 담이마저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내일 검찰청 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대표님, 정말 끝까지 가시는 거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고발할 겁니다. 출생 기록 조작, 불법 입양, 증거인멸, 뇌물수수, 정치 자금법 위반. 전부요. 친어머니를 고발하는 건 돌이킬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괴물이에요. 가족이 아니죠.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뵙죠. 통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가방을 챙겼어요. USB, 장부, 편지를 넣었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율이 입원한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율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밥 주시던 분. 서율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서율의 손을 봤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잡았죠. 서율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 전 남편이에요. 17년 전에 헤어졌죠. 어머니가 우릴 갈라놓았어요. 저는 무능력하고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서율이 도윤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혼한 뒤라 연락도 끊겼고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한 명은 당신이 키운 담이었어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8살 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출산 당시 다른 한 명을 빼앗아 갔어요.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한 명을 죽은 걸로 조작하고 몰래 입양 보냈어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없애려고요. 서율이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느껴졌어요. 담이, 우리 담이, 쌍둥이. 서율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요. 창밖으론 달이 떠올랐어요. 내일 어머니를 고발할 거예요. 담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살아있는 쌍둥이를 찾기 위해서요.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당신. 도윤이 서율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가볍게요. 그리고 일어섰죠. 곧 다시 올게요. 모든 게 끝나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검찰청으로 가기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수였어요. 대표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찾았어요. 쌍둥이를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죠. 지금 갑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병원까지 30분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죠. 익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엔 18살쯤 돼 보이는 여고생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에 어깨까지 오는 머리, 다미를 닮은 얼굴이었죠. 대표님, 이 아이가... 익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탄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저희가 17년 전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날 입양된 아이들 명단을 찾아냈죠. 한 명씩 수소문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찾았어요. 도윤이 아이를 봤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이 아이, 양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지금은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려왔어요. 익수가 말했습니다. 여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별이에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봤죠. 서율과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안녕, 채별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익수가 봉투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예요. 도윤 씨, 서율 씨 머리카락이랑 채별이 머리카락으로 검사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봉투를 뜯었죠.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차가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친자 일치 99.998%.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숨이 막혔죠. 다미와 쌍둥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익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담의 쌍둥이가 맞아요. 도윤이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졌다 선명해졌다를 반복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출산 당시 의료진 중 일부가 조사받았어요. 분리 입양 기록도 확인됐고요. 익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였어요. 법정 대리인 란에 적힌 이름 강미향. 도윤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턱 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이 채별을 봤어요. 여학생은 조용히 서 있었죠. 채별의 얼굴에서 다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모양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너, 이름이 채별이니? 도윤이 채별을 봤습니다. 채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채별이요. 양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부모 찾으라고 하셨어요. 양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니? 제가 입양하라고. 진짜 엄마 아빠가 따로 있다고.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익수 선생님이 찾아주셨어요. 채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18살 소녀치곤 의젓했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채별을 끌어안았어요. 채별도 도윤의 품에 안겼죠.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내가 어딨는지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별이 도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익수 선생님이랑 감탄 선생님이 찾아줬어요. 보육원까지 찾아와 줬어요. 익수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감탄도 코를 훌쩍였죠. 서율 씨한테 가봐야죠. 채별이 데려가야 해요. 세 사람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채별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율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서율 씨, 도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율이 돌아봤어요.
채별을 받죠. 이 아이,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결과지를 건넸어요. 서율이 받아들었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종이가 흔들렸죠. 친자 일치 99.998%. 서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채별을 봤어요. 이 아이, 나 닮았네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미의 쌍둥이예요. 하늘이 우리한테 다시 준 선물이에요. 서율이 채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별이 다가갔어요. 서율의 손을 잡았죠. 엄마, 맞죠? 채별이 작게 물었습니다. 서율이 채별의 얼굴을 만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 내가 내 딸이구나. 우리 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어요. 잊었던 기억의 잔향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서율이 채별을 끌어안았습니다. 채별도 서율을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죠. 도윤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익수가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탄이 나타났어요. 상황을 봤죠. 채별이 정말 찾았네요. 감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익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7년 만에요. 보육원 원장님이 입양 기록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걸로 추적했죠. 정말 대단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평생 못 찾았을 거예요. 병실 안. 서율과 채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세 사람이서요. 서율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채별도 웃었죠.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학교는 전학 가야 하나요? 채별이 물었습니다. 18살 소녀의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살자. 학교는 우리 집 근처로 전학 갈 수 있어.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USB, 장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어디 가세요? 서율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어요. 검찰청이요. 모든 증거 제출하러요.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곧 돌아올게요. 우리 가족 지키러 가는 거예요. 익수와 감탄이 문 앞에 섰습니다. 저희도 갑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익수가 말했습니다. 감탄이 거들었어요. 증거 파일 설명은 제가 할게요. 데이터 전문가니까요. 도윤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세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가족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익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었어요. 가족을 되찾는 길이었죠. 서울중앙지검. 오전 10시. 도윤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단상 위 테이블엔 USB, 장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저는 제 어머니 강미양을 고발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어요. 10년 전 제 딸 이담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하지만 그 이전에 더 큰 범죄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미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요.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아이를 죽은 것으로 조작하고 몰래 입양 보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도윤이 USB를 들어 올렸죠. 이 안엔 지우 장학재단 비자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23억 원이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 딸 교통사고 합의금 2억 원. 정아림 의원 캠프로 흘러갔어요. 그 대가로 출생 기록 조작을 묵인했죠.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압력을 넣어 한 아이를 없앤 거예요. 기록에서 지워버렸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쌍둥이는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확실합니까? 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조용해졌죠. 쌍둥이는 찾았습니다. 제 딸 채별이에요. 18년 만에 다시 만났죠. 증거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사를 떠납니다. 대표직 사퇴하고 주식도 정리했어요.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가족을 지키는데 제 남은 시간을 쓰려고요. 회사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윤이 천천히 걸었죠. 회견장 밖. 익수와 감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있었어요. 익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감탄이 웃었죠. 진실은 결국 이기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뉴스가 나갔어요. 검찰이 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정아림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했죠. 2달 후 정아림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재선거에서 낙선했어요. 석 달 후 어머니는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어요. 출생 기록 조작, 불법 입양, 증거 인멸,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법정,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은 도윤은 표정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뒤돌아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분노가 있었어요. 도윤의 눈엔 슬픔이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익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끝났네요. 익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6개월 후 도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서율과 채별을 위한 집이었죠. 익수가 이사를 도왔습니다. 감탄도 왔어요. 세 사람이 짐을 날랐죠. 대표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감탄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웃었어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서율이랑 채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바쁠 것 같은데요. 익수가 웃었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거요. 채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제 방 예뻐요. 환하게 웃었어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엄마랑 같이 꾸밀래요.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서율도 함께였죠. 도윤이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율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채별이 엄마 옆에서 밥을 떠먹여줬어요. 엄마, 맛있어요?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도윤이 모두를 봤습니다. 이제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회사도 명예도 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익수와 감탄이 일어섰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고마워요. 두 분 다요. 채별이 찾아준 것도 정말 고마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익수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희도 고마워요. 대표님 덕분에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봤어요. 도윤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죠. 서율과 채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별이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하트 모양이었죠. 아빠, 이거 언니 거였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담이 내 쌍둥이 언니야. 교통사고로 하늘 날아갔어. 언니도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채별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도윤이 눈물을 참았죠. 밤이 됐습니다. 채별은 잠들었어요. 도윤과 서율이 베란다에 섰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서율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요. 채별이랑 당신 곁에서요. 서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봤어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머니 대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다미는 떠났지만 채별이를 찾았어요. 기억은 희미해져도 사랑은 남았죠. 1년 후 봄날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도윤이 주방에서 김밥을 썰고 있었습니다. 채별은 아빠를 돕고 있었어요. 서율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아빠, 과일 다 씻었어요. 채별이 앞치마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19살이 된 채별은 의젓했어요. 도윤이 돌아봤죠. 우리 채별이 고마워.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채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김밥도 몇 개 말았어요. 그래, 우리 채별이 실력이 늘었네. 도윤이 김밥과 과일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채별이 물통을 챙겼죠. 엄마, 나갈 준비 다 됐어요? 채별이 서율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도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서율을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담요를 무릎에 덮어줬죠. 세 사람이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채별이 뒷좌석에서 가방을 꼭 껴안았죠. 아빠, 언니 만나러 가는 거 맞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백미러로 채별을 봤어요. 그래, 담이 언니한테 가는 거야.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벚꽃나무가 길 양쪽에 줄지어 있었죠.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차가 작은 공원 앞에 멈췄어요. 언덕 위에 벚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휠체어를 꺼냈어요. 서율을 조심스럽게 앉혔죠. 채별이 도시락 가방을 들었습니다.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벚꽃나무가 가까워졌어요. 나무 아래 작은 표지판이 보였죠. 이담을 기억하며 채별이 표지판 앞에 멈췄습니다. 손으로 글자를 조용히 짚었어요. 언니, 이름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미를 기억하려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채별이 나무를 만졌어요. 나무 껍질이 거칠었죠. 꽃잎 한 장이 손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서율을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채별이 옆에 앉았죠. 세 사람이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채별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접시 하나를 따로 덜었죠. 나무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저 채별이에요. 언니 쌍둥이 동생이요. 채별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죠. 채별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쌓였습니다. 마치 다미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서율이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만졌어요. 꽃잎 하나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죠. 다미, 예쁘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딸이 있는 곳이라는 걸요. 도윤이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채별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죠. 담아, 엄마도 데려왔고, 우리 이제 가족이야. 완전한 가족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채별이 아빠의 팔을 꽉 안았죠.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벚꽃나무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채별이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완전한 하트 모양이었어요. 햇살에 반짝였죠. 나무가지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목걸이가 흔들렸어요. 언니, 이거 여기 둘게요. 우리 이제 함께니까요. 제 마음속에 언니가 있고 여기 나무에도 언니가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꽃잎이 또 떨어졌죠. 하트 모양 목걸이를 감싸듯 쌓여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있었죠. 채별이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율이 도윤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빠, 응? 너무 행복해요. 채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윤이 채별을 안았어요. 그럼 아빠도 정말 행복해.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담아, 넌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구나. 아빠는 이제 괜찮아. 채별이랑 엄마 곁에서 잘 살 거야. 넌 하늘나라에서 행복해. 우리 모두 널 사랑해. 영원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별빛과 섞였죠. 마치 다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요. 바람소리와 별빛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죠. 도윤이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비 오는 쉼터에서 서율을 만났을 때요.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회사를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어요. 어머니와도 헤어졌죠.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가족을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서율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어요. 채별은 다미를 몰랐지만 쌍둥이 언니를 마음에 담았죠. 도윤은 어머니 대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다미는 교통사고로 떠났지만 채별이를 찾았습니다. 17년 만에 쌍둥이를 되찾은 거였어요. 이게 기억의 값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죠. 사랑은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벚꽃잎이 또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 위로요. 별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나무가지에 걸린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트 모양이 완전했어요. 다미와 채별, 두 쌍둥이를 이어주는 끈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세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순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하늘의 별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벚꽃나무는 바람에 흔들렸어요. 세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죠. 기억은 희미해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서율처럼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죠.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진짜 소중한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따뜻한 색으로 물들기를. 마음을 적시는 인생 풍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